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 제럴드 제이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책이 워낙 방대해서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4권 3부의 6장 매니징 디자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와인버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 생각엔 딱 하나예요. 아, 하나요. 네, 관리자, 당신은 디자이너가 아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에셋 중 하나니까 당신은 그걸 지키는 뭐랄까 금고지기가 되어라. 바로 이겁니다. 금고직이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저자가 디자인은 재미있는 게임, fun 게임이라고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관리자는 그 재미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대신 그 에너지를 조직과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데 쏘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려운 주문 같아요. 어려운 주문이죠.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관리자는 코드를 들여다보거나 아키텍처를 그리는 대신에 한 발 물러서서 이 디자인이 과연 관리 가능한가? 이 매니저빌리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관리자의 시선, 즉 금고지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신의 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와인버그가 설계부채, 즉 디자인 데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브라이트 영 펠러스, 줄여서 BYF라는 가상의 스타트업 이야기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시장에 등장해서 순식간에 성공 가도를 달려요. 아, 시작이 아주 좋았군요. 네, 초기 작품이 시장의 빈틈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모든 스타트업이 꿈꾸는 완벽한 시작이네요. 그런데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바로 그겁니다. 성공하니까 사용자들이 막 몰려들고 온갖 수정 요구랑 새로운 기능 추가 요청이 빗발쳐요. 아, 행복한 비명이네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대응하려고 기존 코드에 계속해서 기능을 덧붙이고 임시 방편으로 수정하기 시작해요. 일단 되게만 하자는 식으로요. 소위 말하는 덕테이프 코딩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패치워크식 수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우아하고 일관성이 있던 디자인이 점점 누더기처럼 변해갑니다. 구조가 무너지고 복잡도는 계속 올라가죠. 그게 바로 설계부채, 디자인 텟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이군요. 네,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BYF 이야기는 사실 거의 모든 스타트업의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을 선점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건 어느 정도 필연적인데 와인버그는 이걸 너무 간단하게 무능한 경영이라고 잘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된 부채와 방치된 부채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와인버그가 말하는 건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하, 부채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듯이 시장 선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 부채를 질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부채라는 사실을 경영진이 명확히 인지하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BYF의 진짜 문제는 이 부채가 쌓이는 걸 그냥 방치하고 심지어 부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 못할 수준까지 빚을 그냥 내버려 둔 거군요.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경쟁사들은 느긋하게 BYF의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훨씬 더 개선된 디자인으로 설계 부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아, 치고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결국 BYF는 낡고 복잡해진 설계 위에서 더 이상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게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회사는 무너지죠. 안타깝네요. 사람들은 형편없는 디자인 탓을 하지만 와인버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원인은 무능한 경영이라고요. 디자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다고요. 결국 관리자의 첫 번째 역할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핵심 자산인 디자인이 이런 설계 부채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방어선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는 개발자들, 즉 코더들을 탓하기 쉽잖아요. 버그 좀 잘 잡지 하면서요. 네, 흔히 그렇죠. 그런데 와인버그는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보통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실패, failure는 대부분 코딩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폴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예요.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코딩 한참 이전에,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졌는데 알고 보니 철근을 빼먹은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코딩 오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책에 몇 가지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요구사항에 없던 기능을 개발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생긴 문제. 아, 오버 엔지니어링 같은 거요? 그렇죠. 이건 코딩 실수가 아니라 요구사항 관리의 실패죠. 또 잘못된 설계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코드를 작성한 경우. 네. 코드는 설계대로 잘 동작하지만 그 설계 자체가 틀렸으니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코드가 100줄이 될 게 1000줄이 됐다면 이건 코더의 능력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고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개발자가 오해하고 잘못 사용했다면 그것 역시 인터페이스 설계의 실패죠. 듣고 보니 전부 코더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근본 원인을 잡으려면 훨씬 더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게 더 빠르다. 네. 좋은 설계는 단순히 코딩 노력을 줄여주는 걸 넘어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수정 비용이 비싼 대규모 오류를 원천 차단해 주니까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책에 인용된 한 연구를 보면요. 어떤 회사에서 설계 오류 하나를 수정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약 1만 달러였던 반면 코딩 오류 수정 비용은 약 1,200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와, 거의 10배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지금 바빠서 제대로 설계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변명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네요. 그 변명이야말로 프로젝트 전체 시간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와인버그는 그 변명에 대해 좋은 설계는 코딩 시간, 테스트 시간, 유지 보수 시간을 모두 줄여서 결국 전체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답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관리자 밑에 있는 좋은 디자이너는 스스로를 서두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죠. 관리자가 그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직접 설계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와인버그는 관리자가 제정신의 마지막 보루, The Last Bulkhead of Sanity가 되어야 한다면서 디자이너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아주 재치 있는 이름들을 붙여서 5가지 흔한 디자인 실수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파, The Sir Edmund Hillary School입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에베레스트를 왜 올랐냐는 질문에 그냥 거기 있으니까 because it's there 라고 답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즈니스적 필요도 없는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이 보이죠. 갑자기 우리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모든 걸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처럼요. 맞아요. 관리자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라고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증후군, The Frank Lloyd Wright Syndrome입니다. 건축가 이름이네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인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처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다르게 우리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 흔히 말하는 바퀴의 재발명, Reinventing the Wheel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것도 엔지니어의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라 관리자 입장에서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써야 하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는 독창성과 비즈니스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름이 더 독특한데요. 테드 윌리엄스 이론입니다. 야구 선수요? 네, 전설적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가 남긴 생각을 잘 못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는 조언에서 따왔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앞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최적화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경고입니다. 과도한 최적화, 여유, 그러니까 슬랙 부족, 지나친 복잡성 추구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이군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마저 들어볼까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공이 너무 많은 경우, too many cooks입니다. 프로젝트가 늦어진다고 해서
설계팀에 무작정 사람을 더 투입하는 거죠. 아, 브록스의 법칙이군요. 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비용만 늘고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차, 실수, 웁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선견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땜질하는 사후 생각으로 디자인을 망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테드 윌리엄스 이론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다루는 과도한 최적화와 여유 부족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조언이요?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어거스틴의 법칙, 어거스틴스 로를 인용하는데 정말 명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성능의 마지막 10%를 얻으려다 비용의 3분의 1과 문제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와, 비즈니스적으로 그 마지막 10%가 정말 필요한지 관리자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용 세단을 만드는데 최고 속도를 시속 300km에서 320km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그 20km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관리자의 역할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레이싱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군요. 네. 여유 만들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 네. 와인버그가 든 비유가 재미있어요. 호텔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건 호텔의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급한 불을 끄는 거죠. 맞아요. 많은 조직이 매일 불 끄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점검할 시간, 즉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리자는 의도적으로 설계와 일정에 여유를 만들어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고 더 나은 설계를 할 시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조직 문화 자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해하죠.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의 가치를 조직에 증명하고 팀원들을 위해 그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가 디자이너에게 던져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점검 도구들을 살펴보죠. 디자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제정신의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와인버그는 관리자가 코드를 몰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규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오,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3의 규칙, The Rule of Three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디자인이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3가지 이상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그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이거 강력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너무 비관적으로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 디자이너가 자신감을 잃고 너무 방어적인 설계만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고 하면서요. 그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이 규칙의 목표는 아이디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 더 튼튼하게요? 네, 실패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가정이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관리자는 비판이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함께 해준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디자인이 실패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함께 디자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봐야겠네요. 두 번째 규칙은 뭔가요? 역설의 규칙, The Paradox Rule입니다. 역설의 규칙. 만약 당신의 디자인에 해결해야 할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오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 모든 의미 있는 설계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성능을 높이면 비용이 증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 보안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이 디자인은 성능도 좋고 비용도 싸고 보안도 완벽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설계, 리버스 디자인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설계요? 이미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보고 거꾸로 이것은 대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기발한데요. 이건 열쇠인데 이 열쇠로 열려고 했던 자물쇠가 뭐였더라? 하고 되짚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이 디자인이 원래 해결하려던 비즈니스 문제에 정말로 부합하는지 아니면 도중에 길을 잃고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기술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한 해결책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명쾌하네요.
이 세 가지 규칙만 잘 활용해도 디자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디자이너의 말을 절대 그대로 믿지 말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른 방법은 존재하고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과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그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책을 통해 디자인 관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관리자는 코드를 짜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귀중한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관리자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눈앞의 버그를 접는데 급급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좋은 설계를 통해 애초에 버그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다. The goal is not to prove programs correct. The goal is to write correct programs.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조직과 프로젝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을 당신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될 수는 없다. 이 말에 과연 예외는 없을까요? 만약 당신이 아주 작은 조직에 속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혹시 그 경계에서 당신의 역할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